오늘은 1부에 이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전파사에 나오셨어요. 그동안 많은 일도 있었고, 네, 근데 이번에는 또 그동안에 쉬시질 않네요. 새 책과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이현주 작가. 네, 이현주 작가님이라고 좀 불러야 될까요? 경기 용인정 3선 의원이시죠.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살이 빠지셨어요. 아, 네. 그쵸? 네, 네. 살이 빠지셨어요. 많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네. 요즘에는 빠지면 얼굴부터 빠지니까 눈이 정말 커지셨어요. 슬픈 일이 얼굴만 빠져요, 정말. 네, 우리가 또 뱃살이 좀 빠지면 좋을 텐데. 아, 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 맞습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달라는 우리 PD들의 마이크를 좀 당겨주시죠, 의원님. 네, 이렇게 가까이. 네, 네. 가까이. 네. 네, 목소리가 잘 담기도록. 네, 네. 네. 아니 전당대 기간에 그 최고위원들 중에 좀 논란이 되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의원님 진작 또 중간에 사퇴를 하셨었잖아요. 네. 합당 때 반대하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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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중도 사퇴해선 저는 안 뭐 됐는데 그런 저기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에 합당, 네, 지방선거 결과. 맞아, 그렇죠. 맞아. 책임지고 사퇴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그래도, 사퇴를 괜히 했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왜냐하면 아니요, 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는 그나마 좀 전체적으로 좀 약간 그쵸.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뭐 이런 거에서 면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이라도 국민의힘은 아무도 책임을 안 졌거든요. 그렇지 없지. 아니, 왜냐하면 그런 여론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도 야, 한 명은 책임지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직 유지하면서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다가 또 논란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떻게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네.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성윤 최고위원이 그 최고위원직 이제 출마를 또 해야 되니까 사퇴하기 전날 그날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하는 날이었는데 개혁 당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이랬잖아요. 그 문정복 최고위원도 그 당대표 2016 방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의원님도 그러니까. 연임 도전하실 걸 그랬죠. 그리고 아니 최고위원 회의석상에서 이제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그만두고 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한 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신 건강은 잘 유지를 하고 계셨겠네요. 심신은 아니지. 심리적으로. 그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그런 것도 있었고 물론 뭐 그러니까요. 기사를 직후에 바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저는 아주 제가 원래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제 정치를 계속 해오던 사람 아니고 제가 2011년 말에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한 거죠. 네. 정치는.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기업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경제인이었고, 그래서 경제인 하면서 사실 굉장히 또 빡세게 현장에서, 경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임무를, 미션을 되게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일이 딱 끝나면 또 약간 딱 거기서 약간 손을 떼고 약간 그런 게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 딱 끝나면서 사실은 그 2년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맡은 일에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거기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맡은 것, 그러니까 위임받은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이제 소홀히 하지 않고 이제 끝나면 또 이제 제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너무 또 끝났는데 최고위원처럼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표정이 좋아 보이신데요. 약간 평의원으로 약간 돌아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보도됐던 그 딥페이크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네.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게 워낙 크게 네. 이슈화가 되고, 원래 딥페이크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디지털 성범죄잖아요. 네. 그 디지털 성범죄는 사실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네. 이제 압수수색도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미 기소가 돼서 네, 그래서 재판 기소됐어요?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당사자, 그러니까 피고인도 그 피고도 피고인이라고 해야 되죠. 피고인도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네. 그 범죄를, 그러니까 그 해당 딥페이크를, 그 성합선물을, 그것을 이제 고의로, 그래서 알면서 전달하고 퍼뜨린 유포한 자들도 다 같이 처벌받아야죠. 전원 다 기소됐어요? 네네네. 아. 네. 그러면 꽤 많네요, 규모가. 그럴 겁니다 아마. 네. 이게 그 기사를 본 아마 저희도 뭐 충격이었지만 처벌 정도는 다르겠죠. 네. 이게 또 단기에 회복될 사건은 아닌데 지금 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잘 좀 치유가 되셨나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누그러졌죠.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왜냐면 그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 제가 당사자가 될 줄은 모르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런데 막상 당사자가 되니까 참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모욕을 당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계속 당해왔는데, 이게 성적인 걸 그게 네. 연결이 돼서 합성물로 막 당하고 이러니까 이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네. 된달까? 내가 여성이니까 이런 네. 일을 당하는구나. 내가 남성이었으면 난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여성이라는 걸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깊은 무기력함을 느낀달까? 이게 한국이란 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후진적이었나? 내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게 용인되는 사회인가? 그래서 정말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절대 네. 봐주지 말라는. 어찌 할 바를 네.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분노가 막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데,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지금 또 눈물이 날 것 네. 같아요. 눈이 왜냐면 붉어지셨어요. 나의 성별은 내가 어찌할 그러니까요. 수 있냐 맞아요. 문제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성별을- 의원이라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분투하고 열심히 살아오고, 기업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만큼은 내가 여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없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막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단기간에 치유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고, 왜냐하면 저도 주위에 그 지금 최근에도 조선일보 과가람 기자도 비슷한 사건을 겪어낸 재판 그래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책도 쓰고, 그래서 이 진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의 그렇구나. 문제점. 그래서 세상에. 이제 그래서 국회 공청회도 막 패널로 나가고 이랬는데, 음. 이게 이제 단기간에 이게 뭐 재판이야 이제 알아서 수사야 진행이 되겠지만, 심적인 그 고통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진짜 막 격분해서요. 제가 네. 정말 이게 그 어떤, 내가 직접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사적 응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그것도 진짜 네, 이해가. 아니 내가 정말 네. 그 피의자를 앞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나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네. 그랬어요. 내가 우리 보좌진한테도 그렇고, 아무 얘기도 나한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전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당히 냉철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사적 응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섭다는, 내 자신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좀 쉬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좀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 무기력함 그리고 정치고 뭐고 간에 이 왜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왜 여성 정치인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비겁하고 비열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비난하고 싶으면 비난하면 되는데 내가 여성이니까 이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하네, 공격하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어떤 견해나 이런 그런 걸 다 떠나서요. 나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도요. 여성이라면 저는 이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이라는 것을 약점 삼아 이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네. 안 된다. 근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제 내상이 깊을 만한 사건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진짜 의원님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당사자가 되보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의정 활동에도 저는 이제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을 입법에 다루시거나 의정 활동을 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 입장을 내가 당사자가 돼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또 알게 되셨잖아요. 너무 겪지 않아도 될 사건이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당사자가 돼보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사실 이런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이런 강력범에 대한 형량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네, 우리 사회가요 보면 이 솜방망이 처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강력범에 대한 일단 법정형이 너무 낮아요. 법정형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국가의 어떤 책무와 관련해서 저는 그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 이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강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의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강력범죄를 다 찾아라. 형사법에서 그래서 특별법하고 싹 다 강력범죄를 쫙 찾아서 법정형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일단 법정형의 하한을 다 찾아서 그게 너무 낮은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더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법정형. 네네. 그래서 예컨대요. 이게 강력범죄인데 강력범죄를 만약에 감경을 해가지고요. 감경을 해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경을 막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경을 해가지고 판사에 의해서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이 벌금으로도 선택할 수는 없어야 된다. 반드시 징역을 살아야 된다. 야, 이거 지금 이 법무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그게 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제 또 장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그거는 제가 이번에 딱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제가 이거 결론이다. 이거는 어떤 국민도 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강력범인데. 역시 의원님은 또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의정 활동에도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해서 네. 향후에 이제 이런 조치들 후속 조치도 하고 그리고 계시네요. 이제 네.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또 하나가 누구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목격자가 있는 예를 들어서 연쇄 강력범죄, 살인범이라든가 이런 경우. 그래서 이 재고의 여지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강력범은 반드시 집행한다. 이걸 집행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용인할 수 없다. 네. 집행을 해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정말 저는 끝까지. 우리 정말 인터뷰 15분이 흘렀는데 우리 인터뷰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고 오랜만에 이거 이제 오셔가지고. 놓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 의지를 보여주셨기 네, 때문에 어쨌든. 이거 자체로 는 상징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뭐 해요. 보안 수사권 문제를 포함해서 네, 어쨌든 맞습니다. 우리 이제 이 여성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가겠습니다. 그럼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요. 엄청 환영의 글들이 많은데요. 박준님이 울 언주공주 오랜만에 출연 감사. 언주공주 화이팅. 왜 같이 공부하지? 그러니까요. 퀸이었는데. 그리고 우림 6989님이 이현주 의원님 나와서 간만에 왔어요.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겉면을 그대로 믿지 말자님이 헐 오늘 퀸 언주 오시는 거였어요. 지난 당대 때 너무 힘드셨는데 여당이 정상화 될 거니까 큰 역할 하시면 좋겠어요. 김민석 당대표님은 능력 위주로 보실 거니까요. 민주당 3대 퀸 의원님들 응원 지지합니다. 누님님도 우리 퀸 나오신다는 소문 듣고 퇴근길도 미루고 달려왔다라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겉면을 그대로 믿지 말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힘드실까봐 문자도 못 보냈는데 울음 오. 참으시는 거 보니 눈물이 나네요. 온전하게 치유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니모니모님이 직업 사상 목표 의견은 선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비판도 아닌 선택할 그쵸. 수도 없는 성별을 맞아요. 가지고 모욕을 주는 것은 속된 말로 찌질하고 치사한 일입니다. 가해자를 나쁜 놈이 아닌 찐따 찌질이 사회 부적응자 등 치욕스러운 언어로 놀려야 합니다. 지가 한 일이 뭐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 계속 상기시켜줘야 돼요. 퀸원주 언제나 응원해요. 하트하트. 네, 그리고 많은 미가님이요. 분들이. 민주당의 보배 이현주 의원님 너무도 반갑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퀸이 좋으세요? 공주가 좋으세요? 저는 공주는 별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공주 대우를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안 어울려요. 퀸이 맞죠? 아니 퀸이 뭐 훨씬 어울리시죠. 킹원주라고도 네. 많이 부르시죠. 킹이나 퀸이 어울리시지. 네. 공주는 왜 뭐 여자라고 퀸이냐 킹이지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니 김민석 이 신임 당 대표 이 김민석 지도부 당 대표가 이제 바뀐 것이 향후 민주당의 미래를 바꾸는데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은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 네. 대통령과 좀 더 소통이 잘 되지 않겠냐 아. 이런 기대를 좀 하고요. 예. 조금 더 이렇게 안정감 있게 당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조금만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비하면 좀 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 대표한테 좀 이렇게 디스하는 것처럼 될까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이렇게 당에 이렇게 품격이 좀 생기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전대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당대표는 사실 우리가 예상이 가능했어요. 특히 호남권 경선 끝난 다음에 뭐 이거는 사실상 확정이다 했는데 최고위원과 이른바 팀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진입할 줄은 몰랐거든요. 다 입성할 줄은. 그 부분은 이제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 면에서 그런 한계는 또 현실적인 한계는 좀 있었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당대표만큼 관심이 있진 않잖아요.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서. 근데 저도 최고위원 이렇게 선거를 뛰어본 사람으로서 네. 결국에는 전국 선거는 인지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막 다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들 빼고는. 근데 이제 그분 이제 팀 정청래가 3명이잖아요. 최고위원 구성 중에서 이제 해보셨으니까 최고위원 회의할 때 이제 분위기가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이 되시는지 너무 또 전대 기간에 치열했잖아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처음엔 좀 조심하겠죠. 근데 조심 안 하던데요. 조심 안 하고 안 지금 하던가요? 지금 방금 네. 최민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 올렸거든요. 또? 오늘 뭐라고? 전용기 청년 최고위원 그 지명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고해달라고 올렸어요. 조금 전에. 아니 오늘 아침에 아니, 그리고- 그 세 분 나가지고 이제 또 처음인데 벌써 이제 첫 최고위원 네. 회의 때 이랬잖아요. 청년 최고위원 갑자기 경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민심이 당심을 견제했다 그러네. 막 이런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뭐 워딩이래요. 그러네. 2030에게 공개적으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2030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청년책으로 뽑으면은 경선 방식으로 뽑으면 또 어느 세월에. 친명 또 네. 친청해가지고 또 갈라져서 그렇죠. 싸울 텐데 그거를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임명을 해서 그것도 국회의원으로 임명해 놓는 게 실질적으로는 가장 좀 분란 없고 안정성 측면에서 좋지 않나.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그 반대한 게 친청계 아니었어요? 친청계 원래 최고위원들이? 반대했던 것 네. 같은데 네. 뭐 하고 전준희를 그렇게 욕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또 전준희가 권고를 했다는 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아이고 험난하네요. 네. 근데
네, 예상은 했는데 첫날부터 걱정스러우시죠? 근데 뭐 잘 극복해 가겠죠. 함께 또 일해보셨잖아요. 김민석 대표하고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김민석 대표는 그래도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정 능력이 좀 있으신 분이라서 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당겨주시면 좋잖아요. 네, 어쨌든 뭐 아이고 어쨌든 네. 아이고 속에 이제 너무 난감한 뭐 여러 말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 퀸 원조께서는 품격 있는 당 대표와 합을 맞춰보고 싶진 않으셨는지 좀 아쉬움이 있으세요. 저는 뭐 네, 2년 이번에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조금 이렇게 지금은 그리고 사실 뭐 저는 그 2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요. 계속하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네, 네, 또 쉴 때도 있고, 그리고 원래 제가 잘하는 거는 사실 저는 다 잘하시죠. 제가 이렇게 저 정치 권력 투쟁 물론 이제 저 선거도 잘 하고 잘 합니다만 네. 네, 근데 원래 저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네. 네. 제가 그 사람들이 잘 잊어버렸는데요. 제가 경제인으로 영입됐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 경제인으로 영입이 됐는데 그 경제인으로 잘 쓰지 않고 이제 선거에 자꾸 쓰고 자꾸 그래서 참 저도 난감해요. 직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뜻하지 않은 풍파도 좀 맞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당 분위기는 지금 좀 어때요? 전대 때 너무 치열했잖아요. 막판 감정 싸움도 막 나고 이랬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청와대 만찬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사후에 이제 브리핑된 워딩으로는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도 이제 우리 다 운명 공동체다, 동반자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잘 풀릴 것인가? 당이 이렇게 우리 이제 이른바 친청계와 여타의 다른 분들이 정말 운명 공동체로 잘 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뭐 저는 뭐 그런 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죠. 네. 네. 그렇죠. 네, 대통령 지지율만 높아지면 네. 다른 거는 뭐 부석인 겁니다. 제 생각에는. 다 저도. 뭐 네. 친청계든 뭐든 뭐, 아니, 문제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김민석 대표의 지지율이 네. 이제 호남에서 굉장히 높긴 했지만 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되기 전에 상당히 여론조사에도 높았잖아요. 높았다가 막상 시작될 때 조금 낮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에 연동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 지지율이 낮아지면 걱정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왜 낮아졌다고 보세요, 지금? 그거는 이제 부동산을 비롯해서 정책 때문이죠. 네. 네. 부동산 이 세제 개편안 특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저는 모든 거를 우리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순리대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민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걸 중도라고 보기도 하고 그걸 순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일반적인 국민의 그 평균적인 민심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50% 내지 60%를 기준으로 해서 50 내지 60%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안 하면 됩니다. 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 뭔가 정책을 추진을 네. 할 때 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무리를 했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근데 부동산 세제 개편이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걱정을 하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급이 문제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정부에서는 아무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쥐어짜서 공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공급에 보태겠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대통령하고 공급만이죠? 예, 네, 예. 네. 굉장히 많은 말이 오간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이 용산공원 개발을 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반대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서초구의 서리풀 지구는 왜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줬냐 이제 물으니까 또 오 시장이 그 젊은 층이 선호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같은 논리면 용산공원도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이제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서리풀 지구든 용산공원이든 다 좋은데 네. 사실은 그거 둘 다 있잖아요. 둘 다 지금 짓기 시작해도 꽤 한참 걸리죠. 걸려요. 그래서 준공이 지금 착공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예컨대 뭐 뭔가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하고 준공까지 가려면 빨라야 2032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언제까지냐라고 하면 2030년 네. 정도까지잖아요. 사실은 이제 정권 끝나고 나서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보고 그 공급 문제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문제도 조금 약간 여유를 가지고 대화는 하되 막 당장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저는 전월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전월세 시장 뭐가 문제야? 라고 했을 때 지금 왜 전월세 시장이 들썩거리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지금 전월세 시장이 들썩거리는 거는요. 너무 묶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공급이 꽉 없잖아요. 네. 지금 한 10년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0년간 없는 데다가 여기다가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했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또 뭘 발표했냐면 세제 개편안 발표를 하면서 그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갖다 폐지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비거주 1주택자들을 갖다가 실거주하게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 살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럼 살고 있는 사람들 나가세요.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다들 뭐가 일대 혼란이 일어나면서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으니까 당신 비켜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은 없지? 이러니까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근데 공급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전월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그러면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월세 시장에 씨가 마르고 전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요.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는 어떠한 것도 신중해야 된다. 1번. 그다음에 일단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는데요. 그리고 전월세에 대해서 오히려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중단하고 실거주 우선 정책을 좀 유예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공급이 좀 튈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시 아니 지금 정말 전월세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전세 월세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없어요. 근데 이게 갈 데가 있어야죠. 저 이제 1년 남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 좋은데 그분들이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더라도 새로운 주택 공급이 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지금 너무 막 급하게 막 서두르고 있어요. 고스란히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특히 수도권에서.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초고가 주택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저가 주택과 전월세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그게
우리 주된 지지층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우리 총선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소신 있는 목소리 내주시는 게 늘 항상 감사하게 아니 생각하고 왜냐면 있는데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이니까. 근데 당에서 아마 이제 그걸 김민석 대표도 알고 있을 거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민심을 아무래도 이제 그 특히 지역구 의원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걸 이제 대통령, 그 청와대, 정부에도 잘 전달을 하는 것도 그래서 정책에 그렇죠. 반영되게 하는 것도 그 역할이니까 당정청 뭐 협의해서 잘 그런 것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의총도 이미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도권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세제 개편안이 어떤 취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조세 정의나 조세 정상화를 지향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공급이 전혀 없는지 굉장히 오래된 상태에서 조세 개편안을 툭 던졌는데 이게 초고가 주택을 겨냥을 한 거지만 또 실거주를 겨냥하다 보니 이게 연쇄 효과를 일으키면서 실질적으로는 세입자들이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공급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때까지는 이 세제 개편을 통해서 오히려 수요를 갖다가 자극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 그래서, 문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의혹을 가지고 누군가가 아마 이 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 공급 문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간과한 상태에서 세제에 너무 집중한 안이 아니냐. 그래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기가 좀 어려운 안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그러니까 집은 사는 것이지 리빙이다. 네. 이게 이게 그 투자나 알겠어요. 네, 네. 투기 대상은 아니다. 그거는 그 정책 오케이. 방향은 다 네, 알지만 그건 이해하고 뭐 나름 취지는 좋다. 그러나 공급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태에서는 그게 돌아갈 수 있는데 공급이 없는 그러니까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이게 풍선이 일어나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네요. 공급 대책 지금 내놓는다고 해도 그게 그 2030년 이후에 그 진짜 우리가 들어서 살 수 있는 그 공급이 나올 텐데 공급량이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이게 그러네요. 일대 혼란이 네. 일어날 수 있어요. 참 개각 시즌과 맞물려서 국토부 장관 이게 나오네.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퀸, 킹, 갓, 제너럴, 엠퍼러, 슈프림, 대황제, 전지전능, 절대무적, 초월자, 대천사, 천상계, 최고전원, 무주의 아유, 주인, 인류의 빛, 세계의 난리 지배자, 났습니다. 대장군, 총사령관, 이현주 의원님, 폐하, 각하, 이즈먼들 꼭 다 읽어줘 도영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괜히 엄청 엄청 이게 이런 것들 저한테 시키시네요. 야, 참, 그 읽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뜻이 이렇게 많을 줄, 뭐, 울트라 슈프림 다 나오고. 자, 그래서 이게 내년에 특히 이제 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다 챙기실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부분도 대통령께서 그런 걸 다 어떻게 챙기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재검토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의 의견 듣겠다고 하신 게 그래도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또 당대표께서 김민석 대표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전달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직원을 좀 해야죠. 의원들께서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당청 관계가 그렇게 다 예상을 하고 계시죠? 기대를 하고 계시죠? 좀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전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청래 대표는 이런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뭐 죄송한데 그게 안 되셨죠. 아니 지난 그러니까 몇 년간 가장 많이 속 깊은 대화를 대통령과 하셨다고. 일단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저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셨고. 아, 의원들하고도 안 하셨군요. 네. 그게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대통령이든 뭐 누구하고 이제 거기 이제 청와대하고 이게 또 이 토론이 돼야 되잖아요. 설득이 돼야 네네.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이제 기대하는 거죠. 아직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직 정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은 부동산이지만 나중에 뭐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복잡하고 정말 이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책 추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책이 있는데 네. 와. 사실은 이제 부동산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이제 말씀을 직설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워낙 걱정이 돼서 왜냐 잘못하면 막 진짜 저는 전세 가격이 이대로는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한 30% 이상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진짜 일이 생기지 걱정입니다. 않도록. 네. 저도 나름대로 대안들도 내고 있어요. 막 이 도시에 오피스 빌딩 공실들 이런 거 막 리모델링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일단 급한 대로 한 1년 안에 네. 해가지고 막 좀 공급을 하자.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무슨 폐버스 이런 얘기하니까 그건 민심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지산센터 같은 거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 아, 네. 네네. 네, 그런 거 이제 역세권에 많이 있어요. 경기도하고 이런데. 그런데 목 좋은데 상당히 괜찮은 빌딩도 많이 있어요. 아, 저희 맞아요. 용인에도 있고, 네. 일산에도 있고, 네. 거의 역세권에 있어요. 그리고 막 스포츠 센터도 있고, 막 상업만 영화관도 가도, 네. 있고, 굉장히 괜찮은데 딱 하나 단점이 뭐냐면 샤워 시설이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안에 오피스니까 지산센터 같은 거. 근데 멋있게 지어놨거든요. 네. 근데 그 공실이에요, 다 거의 다. 이게 미분양되고 그게 네. 왜냐하면 용도가 지정돼 있거든요.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산업 이렇게 정해져 네. 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뭐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허수들을 좀 정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게 활용을 전국에 하는 몇 개가 방안도 있냐면 1,800개가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건물이? 근데 저도 텅텅 그런 비어 있어, 텅텅 비어 그 있어. 어떤 유튜브 출연하러 갔는데 거기가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좋아요. 그 오. 인프라도 좋고 교통도 좋고. 근데 거기 다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아, 진짜? 네. 원수한테 추천하라는 살아도 게 너무 야. 지산센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리모델링을 집단적으로 좀 오. 해서 좀 공공에서 좀 지원해주고 이거를 좋은 곳들은 그리고 이게 많이 비어 있는 곳들은 이게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네. 리모델링하고 그 대신에 이걸 좀 지원해 주는 대신에 공공임대형으로 이렇게 좀 싸게 임대를 청년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이 제공해 주는 대신에 뭐 예를 들어 뭐 한 5년 내지 10년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한다든지 장기 이제 임대로. 네. 네. 의원님 근데 오늘 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딴 얘기로 어쨌든 그거 법안 내려고요. 법안 내신다고 합니다. 1,800개잖아요. 그러니까요. 전국에. 이게 실효성 있는 대안이죠. 자, 공짜 질서는 끝났다. 이거 굉장히 이거 눈길을 끄는 제목이에요. 네네네. 어떤 뜻인가요?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로드맵 네. 이연주. 네, 경제는 이게 안보다. 네, 이게 제가 작년에 그 트럼프 그 임기 시작할 때 네. 그 이제 세계 질서의 전환, 그 변화의 그 추이를 갖다가 관찰하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바쁘다 보니까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완성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원래 책이라는 게 완성을 해야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고 집에서 이제 좀 쉬어야 된다고 해서 쉬면서 쉬기는 쉬는데 또 그냥 계속 쉬기만 하면 또 그러니까 먹어올리기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그때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한 거죠. 마무리를. 네, 소개 좀 앉아가지고.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공짜 질서는 끝났다.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안보 로드맵인데요.
그 공짜 질서라는 게 뭐냐면 이 미국이 전 세계에 제공하던 그런 자유무역 질서 그리고 그 규범주의 자유주의적 규범 질서 이런 게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 자유무역도 이제는 이제 대가가 있는 무역이고 그 관세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자유주의적인 규범 질서도 일종의 이제 그 분담금을 요구하는 동맹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미국 입장도 중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경쟁 국가가 굉장히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그냥 일종의 생산 기지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위협적인 경쟁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공짜 질서는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질서 자체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어떻게 보면 혼돈의 어떤 질서 상태가 된 거고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이 막 덤비니까요. 뭐 이란도 덤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종의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질서 속에서 그러면 이 속에서 이런 또 권위주의 국가들,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과거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생산기지였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가장 위협적인 그렇죠. 경쟁 국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자원이라든가 뭐 시장이 커가지고 우리가 그런 무기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것은 인적 자원하고 기술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기술 주권을 지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기술 주권과 이런 어떤 대체 불가능한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살아남기는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전략을 네. 그래서 이 어떤 뭐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부족한 게 그럼 예를 들어서 경제 안보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우리가 없는 것들 그럼 우리가 없는 것 자원 그럼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대할 거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자본이 지금은 AI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AI라는 것은 전기를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전력이라는 건 에너지인데 그런데 그 전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에너지니까 결국은 돈이잖아요. 자본이잖아요. 자본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본의 크기가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본력을 가진 그러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네. 자본력이 큰 나라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싱가포르라든지 네. 뭐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들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또 연대해서 뭔가를 또 해나갈 거냐. 그래서 그런 어떤 연결국가 여기서 제가 연결국가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경제 영토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짜 질서가 끝난 시대에 우리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라는 그 진짜 로드맵을 담은 책이네요. 네, 경제 안보 로드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어떤 전략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론에서 AI 반도체 뭐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의 어떤 우리 공급망 그 전략 이런 얘기들, 연대 전략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제 자본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고민도 하실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변동성이 나타난 자본시장에서 그러면 이런 자본시장이 어떻게 또 국민들의 소득으로 또 연결될 건가 하는 얘기도 잠깐 해요. 그래서 이게 산업정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네. 이런 얘기도 잠깐 또 합니다. 산자부 장관. 아니 이 책을 정말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왜 썼냐.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지금 사실은요. 그 과거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는 우리의 그 국민적 관심사가 민주화였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사실은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요. 가장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가요. 경제 안보예요. 이게 우리의 생존이에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는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대, 30대
왜 우리 지지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청년 정책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생존 문제, 이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관심이 덜하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요,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대한민국의 생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일례가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하지만 그 일례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전기차가 한국의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전략 산업인데 지금 전기차가 한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네. 점유율이 35%예요. 우리나라요? BYD. BYD하고요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가요 미국 차잖아요. 그런데 중국 한국에서 파는 테슬라는 거의 중국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35%인데 올해 이게 작년에 몇 %였느냐? 20%대였어요. 근데 이렇게 뛰어오른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년에 몇 % 될 것 같아요. 내년에 50%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가면. 그럼 50% 넘어가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요. 중국산 전기차를 사면요. 보조금을 우리 혈세로 줘요. 네.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 혈세로 주지? 근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자국 전기차를 살 때만 네.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생산을 그 나라에서 할 때만 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야죠. 이렇게 가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만약에 완전히 끝나버리면요. 우리나라의 전기차에 대한 생태계, 부품, 그리고 설계, 그것과 관련된 노동력이 사용되는 모든 연구개발 생태계와 공급망은요,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노동자와 연구와 모든 산업 생태계는 사라지는데, 그럼 그게 뭐가 사라진다는 거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요. 그것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배터리, 그래서 그게 발전돼서 나중에 발전되는 AI 피지컬, 그 휴머노이드 있잖아요.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 네. 로봇은요, 전기차의 부품이 발전해서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 로봇의 이 관절 있잖아요. 네. 이거는 차량 부품이 발전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의 부품,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는 로봇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없어지잖아요. 생태계가. 그럼 로봇 산업이 갑자기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그 보스턴 그렇죠. 로봇 그렇게 되는 이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사라진 상태에서 AI 피지컬이 갑자기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AI 피지컬을 한다고 했는데 자동차 부품이 다 사라졌어. 우리 2차, 3차 벤더가. 그러면 우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전기차 생태계가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 라인이 다 끝나서 배터리도 다 철수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에만 다 가 있어 만약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생산이 안 되고 노동자들도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30 세대들은요. 여기에 관심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노동운동은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52시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안보적 네, 시각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들은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이현주 의원이 뭐가 되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제가 되게 쉽게 썼어요. 이거를 그 공급망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걸 쭉 얘기하는데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민주 시민 교육이 중요했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쉽게 쓰면서 제가 이거를 시민들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려고 그래요. 경제 안보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 네. 지금 유럽에서는 이민을 쫓아내잖아요. 그게 왜 그래? 유럽은 이미 망했어요.
이제는 이민자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뭘 싸우고 있어요? 제조업을 들어와라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이미요 그 제조 생태계가 다 나가버렸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난리치는데 지금 우리는 나갈락 말락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막아야 돼. 일단 청와대에도 한 분 놔드려야 되겠네요. 저 보낼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읽으시면 좋고. 규몽범 실장이나 대통령께서 읽으셔야지. 대통령도 읽으시고. 김민석 대표도 또 읽으시면 좋고. 사실 또 강연 그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됩니까? 의원실로 하면 됩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야. 제가 강연해드릴게요. 야, 강연도 이렇게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실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게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맞아요. 그래갖고 한 건 샀습니다. 야, 그 잘 제가 빠르게. 지금 이 시대의 독립 정신은 빠르다. 김도영이 역시 사회생활 잘한다. 나 아까 옆에서 뭐 감사합니다. 사더라고. 그냥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딴짓을 하고 왔던가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 대박. 책을 샀구나. 그리고 진짜로 훌륭하다, 제가 훌륭해. 예약 판매 우리 26일 이제 출간.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엊그저께 그 8.15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독립 정신은 기술 주권이다. 그래서 한번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 기술 주권 지키기 위해서 네. 또 이 책을 쓰셨고 또 이 얘기를 또 그 말씀을 워낙 또 재미있고 쉽게 하셔가지고요. 그 강연 그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빨려 들듯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새 책 신간 또 소개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책값이 좀 비싸네. 또 아니, 보니까 책을 좀 딱 결제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네. 나도 메디치 미디어에서 냈더라고. 저는 마일리지가 좀 네. 남아가지고 뭘 남아? 마일리지가 좀 있어가지고 17,000원 줬습니다. 이거 법카로 좀 사야겠다. 자, 그리고 또 의원님 계실 때 슈퍼챗 우리 또 소개할 거 있으면 마저 아니, 소개를 하고 의원님과 네.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되겠어요. 킹찬드님이요. 여러분 네. 책 구매하실 때 2권씩 사서 동네 도서관에 기증하는 방법 추천해요. 그거 신청을 해도 돼요. 그 언주 도서관 책 지금 신청. 예약 판매하고 있고 26일에 발송되니께 만관부. 이렇게 왜냐면 이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그래서 신청을 하면 또 도서관들이 삽니다. 책을 또. 네. 그리고 또 강연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또 의원실로 신청을 해주셔도 되겠어요. 해주시면 제가 당원들이든 지지자분들이든 이렇게 모여서 해주시면 제가 강연할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운동. 자,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이현주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30초 있다가 여의도 브라더스와 함께 돌아옵니다. 김정은 기자도 구매 인증했대요. 의원님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